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향후 재판부 판단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김병기 의원 압수수색 소식 등 주요 사건 사고 소식 허주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피고인들의 이른바 침대 변론이 이어지면서 과연 어제도 언제쯤 특검의 구형이 나올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시작된 지 약 12시간 후쯤이었습니다. 어젯밤 9시 35분경 박억수 특검보가 38분 동안 구형 의견을 읽으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형 구형 순간 저희가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나서 대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 권력이 권력 찬탈을 위하여 단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와 충격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 등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떠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인 윤석열 등은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치행위라고 경강부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네, 박억수 특검보의 구형 순간 직접 듣고 오셨습니다. 발언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 정상 참작에 사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 무기징역일 것이냐 사형일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짚어주신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사형을 구형하는 데 동의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예상이 분분했지만 사형이 구형됐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 그리고 이 사건이 촉발한 불법성, 그리고 내포하고 있는 불법성, 그리고 말씀하신 그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특검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구형하는 카드를 꺼내들게 만든 겁니다. 일단 이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상 10번 정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내란죄로 단죄될 위기에 처한 두 번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군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죄 단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런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됐다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된다라는 특검의 의지가 엿보였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가지는 불법성, 그야말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고 국가 안녕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그리고 자신의 지휘를 받는 군, 경,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 이런 인력들까지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이 법 집행에 저항을 하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비상계엄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 했던 사건이다라는 그 불법성에 특검 측이 상당히 주목을 해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봤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내란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 국민을 피해자라는 범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국민과 일일이 금전적 합의를 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라든가 이런 기타 참작할 만한 양형 사유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관계 자체에서 양형 사유를 찾기 어렵다면 합의 또는 결국에는 반성 유무인데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을 재발 방지라는 어떤 기대감조차도 상실하게 만드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진정한 반성만이 재발 방지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참회
이런 것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진데 윤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 피고인들이 대부분 반성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형 구형으로 이어진 결정적 부분이었다 생각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형 구형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특검이 어제 사형을 구형하면서 사형은 집행해서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 대응 의지와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형벌의 응보적 기능을 상당히 무게를 둔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조문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네. 공식적 폐지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도 집행된 것도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검찰 또 특검의 구형 수준이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을 고려해서 유사하게 맞춰지는 기조에 맞춰 봤을 때 사형이 실질적으로 선고되거나 집행된다는 것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사형을 구형하기보다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해서 보다 실질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사형을 구형한다는 것이 사형을 집행해서 이 사람을 사형시킨다라는 그런 목적이나 의미보다는 범죄에 대한 대응 의지와 신뢰를 구현한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성이 큰 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형을 구형함으로써 엄단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러므로 해서 공동체에서 이런 나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실제로 사형이 구형되는구나라는 어떤 법적인 기대감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응보, 그러니까 응당한 보상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도 응당한 보상이 돼야 되고 가해자에게도 응당한 처벌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특검 측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사회 공동체의 어떤 생명, 존립 자체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형벌에서 정한 가장 엄정한 처벌을 내려왔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형이라는 것이죠. 예. 이 내란죄가 우리나라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는 범죄인 만큼 이런 사형을 구형해서 공동체에게 어떤 이 정도의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의 이러한 구형을 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이 구형되자 헛웃음을 보인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형이 구형된 417호 법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전두환 씨에게도 이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던 같은 장소지 않겠습니까? 어제 특검도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꺼냈는데 어떤 의미에서 꺼내든 이야기였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사실 전두환 노태우의 그 내란죄 관련한 판례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데 근거로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특검 측에서 오히려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신군부 쿠데타 비상계엄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번지면서 민간에 대한 대량 인명피해도 있었고 기간도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단순 비교가 쉽지는 않겠지만 구형량을 결정할 때 조금 더 무기징역형을 구형하는데 무게를 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특검 측에서는 오히려 그때 당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감수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지 않았을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자신의 정권을 찬탈하거나 지키기 위해서 독재를 위해서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는 비상계엄을 함부로 남용하고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악용하다가는 이런 식으로 내란죄로 사형이 구형되고 최종적으로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도 됐었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며 자랐을 공직 엘리트들이 오히려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데 대해서 불법성이 더 크다라고 특검 측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불법성조차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재발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단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논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윤 전 대통령 포함해서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가 모두 내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과 비교를 해볼 때 결정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 건가요? 지위 고하라든가 가담 정도, 역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나 처벌 수위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법에서 범죄의 어떤 모의 과정에서의 지위의 높낮이 그리고 가담 정도에 따라서 아예 규정 조문 자체를 달리해서 내란 수괴죄, 그러니까 우두머리죄, 그다음에 중요 임무 종사자, 그다음에 단순 가담 방조 이런 식으로 아예 처벌 수위를 달리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내란에 관한 한 운명 공동체라고 여겨질 정도로 같이 모의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포고령도 작성하고 실제로 행위도 했었지만 이 결정적인 차이는 대통령과 장관이라는 지위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 지휘자로서 내란을 획책하고 앞장서서 이끌었고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잘못된 충성심의 잘못된 충성심을 가진 그 장관의 지위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휘를 따랐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구형량의 차이가 났던 것 같고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나 현직 장관보다는 전 사령관은 당연히 일반 민간인의 신분이긴 하지만 지위를 고하를 따진다고 하면 낮은 지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났다. 하지만 그 불법성은 어떤 지위 체계의 차이에서 가져오는 것이지 결코 그 셋이 크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중형들이 각각 구형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자정부터 새벽 1시 41분 정도까지 무려 90분 동안 최후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이러한 최후 진술이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후 진술의 내용이 사실은 길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재판부에게 자신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기다 보다는 이제까지 진행됐던 재판에서 제출된 특검들의 증거나 증명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부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유무죄를 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아무리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항변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뭐 양측의 공방을 두루 굽어 살피기는 하겠지만 제출된 증거에 따라서 이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란죄를 선고 유죄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기만 할 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재판부에서 나중에 보고 증거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생각 듭니다. 네, 구형까지 나왔고 내란 우두머리염 1심 재판 이제 선고만이 남았습니다. 판결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지는데 재판부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일단 기존에 제출됐던 증거들 그리고 최종 변론 그리고 최후 진술까지 총망라해서 재판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유무죄 판단을 위한 논리를 가다듬고 판결문을 작성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형량도 결정을 할 것이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뭐 최종 변론을 하는 날 또는 그 이후에도 변호인단에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해서 기존에 있었던 주장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혹시 증거가 그러니까 처음에 재판이 시작할 때, 공판이 시작할 때 변호인단에서 증거를 다 볼 수는 없는데 진행되면서 이제 증거 조사도 하게 되고 증거가 게시되면서 어떤 증거를 특검 측에서 갖고 있는지 확인을 했을 것이거든요. 물론 재판 과정 중에서도 그 증거들에 대한 공방을 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의견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혹은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변론 요지서에 담아서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은 2주 안에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거든요. 자료가 제출된
유추되면 이런 자료들까지 총망라해서 결국에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을 쓸 거라는 생각됩니다. 예, 이제 한 달여 뒤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될지, 어떤 판결이 내려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의 3천만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게 총 6곳인데 김 의원의 부인, 또 동작구 의회의 부의장까지 포함이 됐고 압수수색 대상에 김병기 의원의 차남 자택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눈길을 끄는데 차남의 주거지가 주목받고 있는 게 지금 이른바 비밀 금고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까지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 사건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주체가 김병기 의원이 아닙니다. 지금 구의원 2명이 탄원서까지 쓰면서 자신이 헌금을 공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헌금을 받는데 관여한 사람은 김 의원의 배우자 또는 동작구의 부의장이었던 구의원 이모 씨거든요. 예. 이들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차남 집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데 이 차남이 동작구의 또 아파트에 따로 나와서 살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 집에 김 의원 부부가 쓰는 비밀 금고가 있다는 소문을 파다한 모양입니다. 그 금고 안에 김 의원 부부의 숨기고 싶은 귀중품, 은닉하고 싶은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공천헌금처럼 이 받은 시기가 2020년에서 상당히 지금 시간이 오래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증거가 관계자들의 진술 말고는 남아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혹시나 그 비밀 금고 안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장부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전 보좌관도 조사 중이고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김병기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이 약 13가지입니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 2천만 원을 건네받고 돌려준 의혹이 대표적인데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로도 점차 확대가 되겠죠. 방금 말씀하신 동작구 의원 2명한테 받은 것이 이른바 이제 공천헌금 의혹이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부인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 그리고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해서 한번 문제가 되어서 동작경찰서에서 내사를 하는 도중에 국민의힘 쪽 의원까지 동원을 해서 경찰서장,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거나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만나서 전직 보좌관이 쿠팡 쪽에 취업을 했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줘라 뭐 이런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는 데다가 네. 지금 차남의 어떤 숭실대학교 편입과 그 편입 과정에서 도움을 준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각종 의혹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쪼개서 13개 정도 의혹이 있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지금 뭐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나온 상황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죄 다양한 범죄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이 강제 수사가 진행된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앞서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텔레그램 아이디를 지웠다가 뭐 다시 만드는 등의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강제 수사 전환이 좀 다소 늦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상당히 저는 경찰 측에서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수사 역량이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 의심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사건 자체들이 발생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심지어 이 구의원들 헌금을 전달했다는 구의원들이 작년 11월에 이미 동작경찰서에 탄원서까지 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채 무려 2달 넘게 이른바 뭉갰다라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는 데다가 지금 김경시 의원과 관련한 강선우 의원의 이 공천헌금 1억 수수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이 이걸 무마해줬다. 이 녹취까지 나온 상황인데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 와중에 김경시 의원은 심지어 미국으로 출국하기까지 했고 예. 각종
각자 텔레그램을 다시 탈퇴했다가 가입하고 SNS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정황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수사의 강제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통신영장 신청조차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통신영장이 보통 1년까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이어서 통신영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특히 뭐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은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 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면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미 제출받았는데 지금 강선우 의원은 비밀번호도 말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늦어도 너무 늦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렇게 증거 확보에 설령 실패를 해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여기에 뭐 늑장 수사라는 것이 뭐 고의라는 것이 판명되지 않는 이상 책임을 지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자성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수사 소식 추가되면 전해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원이 김병주 MBK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구속심사를 무려 13시간 40분가량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게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에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길어도 뭐 8시간, 네. 9시간 이랬는데 지금 13시간 40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하루 종일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됐다는 건데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당연한 것이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서도 이 정도의 영장 실질심사 시간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다라는 방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은 500쪽, 변호인단에서는 무려 1,500쪽의 PPT를 진행했습니다. 이 혐의 자체가 조금 뭐 여러 가지 뭐 사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홈플러스 다들 아시잖아요. 예. 경영진이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인데 이게 최대 주주거든요. 실질적인 경영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 주체로서 열심히 내가 홈플러스를 경영해서 잘 이끌어 나가봐야지라기보다는 홈플러스가 좀 약해졌을 때 좀 저렴하게 주식을 사서 지배권을 가진 다음에 좀 돈이 되는 자산들을 팔고 이른바 엑시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거라는 것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채를 막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홈플러스는 탄탄한 기업이니까 내가 사채를 뭐 1억을 주고 사더라도 나중에 원리금까지 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겠지라고 하고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신용 등급이 하락해 버리면 원리금을 받지 못한 어떤 투자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 이게 소액 투자자 뭐 이게 사실 이 지금 발행한 사천은 소액 투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일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증권사들에게 막대한 손실로 올 수가 있고 이게 연쇄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하면 신용등급 하락을 숨기고 단기적으로 자금을 많이 조달하기 위해서 이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특경가법상 사기죄 등의 혐의로 지금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예.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앞으로의 수사에도 검찰 입장에서는 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장 기각 사유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니에요. 바로 소명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아니 이게 사전 인지나 했다는 것이나 이 사기를 할 고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속여서 단기에 이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많이 모은 다음에 이걸 돌려주지 않고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이렇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라는 것이 입증도 아니고 소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쪽에서는 증거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증거가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사실은 그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라는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재판 단계에서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이걸 신용 등급 하락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공방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을 구속한다면 방어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사기관 쪽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재판에 갔을 때 이걸 입증하는 건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나래 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매니저가 경찰 조사 직후에 미국으로 출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적 분쟁 중에 이 매니저가 미국행을 택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건강상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좀 석연찮은 점들이 예. 있다는 의혹들이 일부 유튜버들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건강상 치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짐을 다 정리한 게 아니냐. 가정 가구들은 파주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보내고 강아지 용품을 보내달라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인 조사, 그러니까 신고인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다만 이제 횡령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만 1차 조사만 받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되거나 재판에 기소가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할 때 이 사람 미국에 있으면 신병 확보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는 밝혔습니다만 향후 조사 일정에도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조사가 또 장기화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렇다고 경찰이 지금 전 매니저에게 강제 입국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뭐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수사 혐의가 더욱더 짙어진다고 하면 수사기관 쪽에서도 뭐 영장을 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영장을 뭐 발부를 한다 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신병 확보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서 소재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출국을 하게 된다고 입국을 하게 된다고 하면 통보 조치를 뭐 이제 요청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강제로 입국시킨다든가 이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 정도로 수사가 성숙한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요. 다만 이 매니저들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협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